충북도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의료 대책을 발표했지만 도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를 주관한 단체 대표를 정책 수석으로 내정했다가 당내 반발에 부딪혀 결국 철회했습니다. 도의회 상임위에서 줄줄이 삭감됐던 김영환 지사 역점 사업 예산이 예결위에서 대부분 살아났습니다. 종일 위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충북의 첫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에서 법원이 원청 대표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 사직 속에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가 늘어난 가운데 추석 연휴에 아프면 어쩌나 걱정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이에 충청북도가 응급의료 대책을 내놨지만 의사들조차 추석이 두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초원 기자입니다. 지난 석 달간 충북에서 응급 환자가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1시간 넘게 걸린 경우는 모두 404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57%나 늘었습니다. 생후 4개월 아기부터 음주 교통사고를 당한 운전자까지 응급실을 찾지 못하는 응급실 뺑뺑이가 최근 크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응급 환자가 크게 늘어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환자와 보호자들은 불안합니다. 서로 아프지 말자가 인사해요. 응급실이 왔는데 어떻게 저희가 대비할 방법 없잖아. 충청북도가 추석 연휴 응급 의료체계 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충북대병원에 몰리는 응급 환자를 분산하기 위해 지역 응급의료센터인 한국병원과 청주 성모병원을 거점 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경증 환자는 1, 2차 병의원으로 갈 수 있도록 지난 설 명절에 비해 2배 많은 병의원을 당직 병원으로 지정하고 응급실을 전담하는 책임관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연휴 기간에 진료에 불편함이 없도록 의료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일반 병의원, 약국 등 총 2,779개소를 당직기관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연휴 기간 충북대병원에 군의관 5명과 공보의 7명, 충주의료원에는 공보의 4명을 파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당수 인력이 이미 파견돼 있는데 임상 경험 부족을 이유로 응급실에서 일하는 인력은 1명도 없습니다. 응급실 대란을 위해 인력을 배치했지만 현장에서는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제 응급실에 근무하라고 줬는데 이분들이 거기 응급실 근무를 꺼려해서 자체적으로 그 내부에서 조정을 해서 이제 그분들은 다른 쪽으로다가 배치를 일단 한 겁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시민들은 추석 연휴에 다치면 어쩌나 걱정하고 있습니다. 명절에는 좀 놀러 가는 걸 좀 등하시하고 편안하게 집에서 지내려고들 많이들 노력해요. 아프지 말아야지. 아프면 받아주지도 않고. 벌써 수개월째 누적된 의료진 과부하와 무너진 의료체계. 이번 추석이 두렵다는 의료진의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초원입니다. 충북도립 충주의료원이 임시공휴일인 10월 1일 국군의 날에 정상 운영합니다. 충주의료원은 노사 합의를 통해 불안한 응급의료 체계 대응과 지역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국군의 날 정상 운영을 결정했습니다. 앞서 충주의료원은 중환자실과 응급실 병상을 확충하고 5명인 응급실 의료진을 7명으로 늘렸습니다. 김영환 지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를 주관한 단체 대표를 정책 수석으로 내정했다가 국민의힘 당내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김영환 지사가 능력만 보겠다며 내정을 한 건데요. 탈당 요구 움직임까지 나오자 결국 내정을 철회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재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영환 지사가 4급 정책수석 보좌관 자리를 제안한 건 도정 정책자문단에서 활동 중인 노동영 변호사입니다. 이번 인사를 두고 국민의힘이 강력 반발하는 이유는 노 변호사의 이력 때문. 노 변호사는 2022년 청주상당 국회의원 재선거 당시 윤갑근 예비후보 편에 서서 충북도당이 경쟁자였던 정우택 도당위원장에게 유리한 구도를 만든다며 비판했고 충북 도의원에 도전했을 땐 도당의 단수 공천이 불공정하다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때 공천을 받은 게
지금 충북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이동우 의원입니다. 국민의힘 탈당 직후인 지난 7월부터는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지지 모임인 충북민주시민연대 수장을 맡아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이 단체 과거 김영환 지사의 주민 소환운동을 주도했고 추석 이후엔 6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모임 자체가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단체인데 윤석열 탄핵 집회를 하는 거를 부담스러워한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는 없죠. 그분이 그쪽에서 있다가 이쪽으로 넘어오신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김영환 지사는 이 같은 행보를 알면서도 민주당원은 아니지 않냐며 장점이 많으니 능력만 보자고 참모들을 설득한 걸로 전해집니다. 김 지사가 임명 강행 움직임을 보이자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당 차원의 우려를 표명했고 한 여당 도의원은 임명은 해당 행위라며 강행하면 김 지사 탈당을 추진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의회 차원의 반대 의견을 모아 다시 전달했고 여당 도의원 출마자에서 대통령 탄핵 비대위원장까지 지내시는 모습을 보면서 다소 극단적인 이 정치적 횡보 때문에 저희 쪽에선 신뢰받기 어려운. 결국 김영환 지사는 도 추경 예산안 심사를 앞둔 도의회 예결위 전날 밤 전격 내정 철회를 발표했습니다. 여론과 종합적 상황을 판단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삭감 예산을 되살리려는 고육지책이란 평가도 있지만 당내 압박에 외연 확장이란 소신을 포기했다는 비판에선 자유로울 수 없게 됐습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 네, 한편 이른바 김영환표 예산이 충북도 의회 예결위에서 가까스로 부활했습니다. 김영환 지사 일가의 땅 주변에 있어 논란이 됐던 초등학교 부지 매입 예산은 물론 도민에게 도청 본관을 돌려주겠다는 예산도 살아났습니다. 이지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괴산군 청천면의 옛 대우초 부지입니다. 충청북도는 이 폐교를 25억 원에 사들이겠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폐교를 숙박과 다목적 시설로 재활용해 농촌을 활성화하는 계획인데 위치가 문제입니다. 직선으로 1.3km, 차로 3분 거리에 김영환 지사 일가가 보유한 땅이 있기 때문입니다. 도의회 예결특위에서는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폐교 인근에 김 지사님 일가가 보유한 농지, 임야 등 3만여 제곱미터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 사업 과연 적절성 있습니까? 상임위에서는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지만 국민의힘이 다수를 차지한 예결위에서 관련 예산을 전액 부활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지사의 땅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폐교로다가 인해 가지고 그 지사님의 어떤 시가 상승이라든지 어떤 뭐 땅값 상승률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도청 본관을 도민에게 돌려주겠다며 편성한 설계비 6억 원도 상임위가 전액 삭감했지만 예결위에서 4억 원이 되살아났습니다. 제천 청풍교와 오송역 선화부지 개발 등 김 지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다른 사업들도 의원들이 질타하긴 했지만 예산은 대부분 통과됐습니다. 사용치 못할 정도의 안전진단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타당성 조사 그 용역은 예산만 낭비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예결특위 13명 가운데 야당인 민주당은 3명에 불과한 데다 김 지사가 전날 정책수석 보좌관 임명을 철회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 지사 현안 사업 예산을 대거 부활시켰습니다. 상임위에서 삭감한 예산 56억 7천만 원 가운데 29억 원이 부활했고 괴산 청천 여변초 수납소 재활용 사업비를 비롯한 7개 사업에서 27억 7천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김영환 지사가 어제 서울에서 열린 시도지사 정책 컨퍼런스에서 충북의 인구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김 지사는 인구 감소 대응을 주제로 충북의 저출생 대응 정책과 유학생 유치 제도, 도시농부 도시근로자 사업과 의료비 후불제를 소개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13개 시도지사가 참석해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각종 정책을 공유했습니다. 이민청 신설과 관련된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되면서 청주시가 유치 전략 수립에 나섰습니다. 청주시정연구원은 어제 토론회를 열어 균형 발전과 대외적 상징성, 지역 통합성,
외국인 업무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주시가 이민청에 적합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전국 지자체들이 유치에 나선 가운데 충청북도도 외국인 정책 추진단을 설치해 이민청 유치 전략 연구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충북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원청업체 대표에게 3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의 대부분이 원청업체 대표에게 실형이나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며 이례적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은초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장 바닥에 한 노동자가 쓰러져 있습니다. 119 구급대원들이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지난 2022년 2월 보은의 한 플라스틱 기계 제조업체에서 70대 하청 노동자가 설비에 끼어 숨졌습니다. 설비를 인양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났는데 신호수 배치를 비롯한 안전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한 달도 안 돼 충북에서 처음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였습니다. 의식은 없으신 상태였고 무슨 탈삭이라는 기계가 있는데 조립하러 내려가셨는데 순간적으로 기계에 청주지방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청업체 대표에게 벌금 3천만 원, 법인의 벌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원청업체 안전관리팀 직원 2명과 하청업체 대표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형과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원청 대표와 직원들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는데 법원은 안전조치 의무를 지켰으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면서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청업체 대표에 대해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전담 조직을 두지 않고 사업장의 위험 요인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유족과 합의했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발생한 사고로 안전조치를 제대로 갖추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고 막기 위해서 안전조치는 좀 어떻게 강화? 와서 보시면 잘 아실 거예요 아마. 잘 해오다 그랬어요 사실은. 엄청나게 편하다가 중소기업이 말이죠. 이게 참 어떻게 만든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신정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원청업체 대표는 벌금형인 반면 직원들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된 것을 두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를 무시한 판결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실무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방식이니까 결과적으로는 꼬리 자르기 형태라고 보여지고요. 최고 책임자에게 명확한 책임을 묻는 그런 판결이 되어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 20여 건 가운데 1심을 기준으로 대부분 징역형이 선고됐고 이 가운데 3건은 실형입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제천시 송악면 장곡리 일원에 추진됐던 의료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사업계획서가 반려 처분됐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주변 취수장과 정수장 등에 대한 영향과 지하수질 오염 등 환경적 우려가 높음에도 조사나 대책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며 반려 결정했습니다. 앞서 제천시와 영월군은 의료 폐기물 소각시설이 가동되면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해왔습니다. 쌀이 남아도는 가운데 농협들이 쌀의 해외 수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쌀 소비가 갈수록 줄어들면서 이제 해외 시장의 문을 두드리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 전주 MBC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게차 운반대에 차곡차곡 쌓인 쌀포대가 대형 화물 운송 차량에 실립니다. 도내 한 농협 미곡 처리장에서 생산 가공을 거친 브랜드 쌀로 부산항으로 옮겨져 수출 장부에 오를 예정입니다. 부안 농협에서 캐나다 현지로 수출되는 물량은 전북 대표 품종인 신동진 쌀 40톤입니다. 이곳 농협 미곡 처리장에서 쌀을 수출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처럼 해외 시장 문을 적극 두드리고 나선 건 해가 바뀔수록 쌀이 더 외면받고 더 남아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전에도 일부 농협을 중심으로 수출이 추진되곤 했지만 올해는 보다 공격적인 수출 계획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선 전북 지역 농협들이 올해 북미 대륙과 오세아니아 등 해외 시장 공략 목표는 1000여 톤, 작년 수출 물량의 3배가 넘습니다. 쌀 수출 확대를 통한 쌀값 안정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100억 원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쌓여만 가는 쌀을 획기적으로 소진하기엔 턱없이 역부족입니다. 농협이 보유한 쌀 재고 물량은 지난달 말 기준 전국적으로 30만 톤에 육박하는 실정.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3배가량 불어난 수치입니다. 농가 소득과 직결되는 전국 80kg 기준 산지 쌀값도 덩달아 1년 만에 2만 원이 넘게 곤두박질 쳤습니다. 쌀 주산지인 전북으로선 그만큼 타격이 심각할 수밖에 없는데 수출로 물량을 줄여나가는 것 말곤 딱히 대책도 없습니다. 이걸 수입해가는 캐나다의 현지 업체를 물색해서 초도 수출 물량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국내 도내 농산물의 수출 촉진을 위해서 특히 다음 달 쌀 수확기까지 다가오면서 그야말로 재고와의 전쟁을 치러야 할 상황. 전북자치도는 정부에 최대 20만 톤의 쌀을 추가 매입해 시장에서 격리하는 방안을 요청한 가운데 농림부는 조만간 쌀 시장 안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낮 최고 기온이 35도에 육박하는 가을 폭염에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높은 늦은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주 지역은 지난달 28일 이후 13일 만인 그제 열대야가 다시 관측된 이후 오늘 새벽에도 기온이 26.3도를 기록하며 사흘 동안 열대야가 이어졌습니다. 올해 현재까지 청주의 열대야 일수는 역대 최다인 44일로 9월 들어서도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청주기상지청은 내일도 열대야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의 연료가 유류에서 LNG로 변경된 뒤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 대폭 줄었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전년에 비해 73%나 줄어 금강유역 환경청장상을 수상했습니다. 특히 난방 수요가 집중되는 12월부터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실시해 대기오염 물질 배출을 관리한 부분이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지난 5일 개막했던 제20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막을 내렸습니다. 국제경쟁 장편 작품상은 앨리슨 태블 감독의 레지네이터가 수상했고 정수빈 감독의 주목 주인공을 보지 마세요가 한국경쟁 단편 작품상을, 또 엄하늘 감독의 너와 나의 5분이 한국경쟁 장편 작품상을 받았습니다. 한편 폐막식에서는 포프리카 감독의 애니메이션 수분간의 응원을이 폐막작으로 상영됐습니다. 청주 공예비엔날레에서 아시아권 국가로는 처음으로 태국이 주빈국으로 참여합니다. 청주 공예비엔날레 조직위원회는 어제 태국 현대문화예술국과 업무 협약을 맺고 2018년 광주 비엔날레 공동 감독을 역임한 그리티아 가위왕 감독을 태국 프로젝트 감독으로 선정했습니다. 청주 공예비엔날레는 내년 9월 4일부터 11월 2일까지 열립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